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 책을 시작하며 첨예한 좌우 대결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좌우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집 밖의 시민운동은 거의 대부분 좌파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광화문 촛불 시위가 펼쳐지면서 이에 맞서는 태극기 집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좌파와 우파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시위를 펼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상대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다. 태극기 집회가 촛불 시위보다 규모가 작아서 그랬을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조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촛불 시위에 비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자, 그럼 다시 좌파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 아니 좌파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꾸준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우파 시위에 대해 말해보자. 우파 시위의 대표적 형태인 태극기 집회는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우파 진영이 펼치고 있는 태극기 집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태극기 집회의 주인공은 당연히 태극기이다. 그런데 반드시 등장하는 조연이 있다. 성조기이다. 성조기? 갑자기 미국 성조기가 왜 태극기 집회에 함께 나오는 것일까? 그럼 영국의 유니언잭과 프랑스의 삼색기도 태극기 집회에 나오나? 유엔 깃발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2018년 이후 미국 성조기와 함께 또다시 새로운 조연이 태극기 집회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다. 바로 다비드의 방패, 즉 이스라엘 국기이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1962년에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 1970년대 한국이 중동 지역의 건설 사업을 집중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당연히 1950년 한국전쟁 참전국도 아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국기의 등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에 대한 우파 시위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공식 인정했다. 그 후부터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와 함께 등장하는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됐다. 다소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가 왜 등장하냐고 말이다. 외세에 의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굳이 다른 나라 국기까지 끌어들여야 하냐는 측면에서 말이다. 하지만 우파 진영에서 미국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준다는 측면 역시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우파는 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할까?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좌파는 왜 반미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을까? 대한민국 좌파들 중에는 왜 반미주의자가 많은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왜 북한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우방국들의 도움 덕분이다.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중한 미국인들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였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바로 앞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 반드시 와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곳에는 이런 감동적인 글이 써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너무나 훌륭한 말이다. 미국의 아까운 청춘들이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지금의 성장을 이뤘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미국 전사자는 36,516명, 부상자는 10만 3,248명, 실종자는 8,177명에 이른다.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터키, 프랑스 등에서도 아까운 청년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미군을 포함해 유엔군 전사자는 5만 8천여 명, 부상자는 15만여 명에 달했다. 한국군 전사자는 13만 8천여 명, 부상자는 10만 3,2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과 유엔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반미주의자들은 이들의 희생까지도 미국의 정부의 이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폄하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의 존재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많은 반미주의자들이 가득하다. 게다가 이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 세력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까지 성장했을까? 먼저 대한민국 반미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08년 4월 5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2004년 1월에 육사 합격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은 바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였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교육을 오랜 기간 받아왔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34%에 달하는 육군사관학교 합격생들은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답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2위에 해당하는 33%의 육사 합격생들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우리의 주적 1위가 미국, 2위가 북한으로 나온 것이다. 육군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고 이들은 육군의 엘리트 장교로서 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같은 2004년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장병 의식조사에서 무려 75%의 장병이 반미 감정을 드러냈다. 또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 우월하다고 답한 장병은 36%에 불과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건 바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어느 쪽이 잡았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20년을 바라보는 현재에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좌파 정부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10년이 아닌 9년간 우파 정부가 권력을 잡았다. 그 이후 2017년부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와 반드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